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부세의 기본적인 뼈대는 잡았고요. 이제 이 재산세부터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재 456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지방세법의 내용이 나와 있죠. 세세한 내용이. 그래서 지방세법 제9장, 조문으로는 104조부터 123조가 재산세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크게 한번 보자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과세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돼 있겠네요. 오케이. 1, 2, 3, 4. 요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6페이지에 납세 의무자 형광펜으로 밑줄 짜가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457페이지에 과세 대상 형광펜으로 밑줄 짜. 앞에 납세 의무자도 형광펜으로 형광펜은 단독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대상도 형광펜으로 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과세 표준은 빨간 펜으로 밑줄하시고 458페이지 세율도 빨간 펜. 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적으로. 나머지는 안 중요하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은 과세 대상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우리 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쪼개봤죠 앞에? 분리냐 합산이냐. 그래서 460페이지 토지분 재산세 있죠. 거기다 형광펜 밑줄 쫙.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세 요건이 나왔으니까 이제 안과세가 있겠죠. 비과세. 462페이지 비과세는 파란 펜으로 좀 약하죠 여기는. 그 다음 463페이지 부가 징수 빨간 펜으로 밑줄하시고 기타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65페이지 보면은 물납 분납이 나와 있죠. 물납 분납. 467페이지에 분납 각각 빨간 펜 밑줄 하시고 468페이지에 납세지 그리고 부가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플러스 알파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우리 재산세 파트가 끝나겠습니다. 자, 456페이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재산세를 갖다가 조세 총론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그게 이제 457페이지 날개 박스에 있는 재산세 성격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보니까 지방세. 그 중에 뭐예요? 시, 군, 구세다. 그런데 오른쪽에 왼쪽에 보니까 그 본문에 표의 밑에 보면 과세 대상 바로 위쪽에 필기체로 과세권자 되어 있죠. 납세지 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구 그죠? 구청장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도 시구 공동 과세를 한다. 부동산의 경우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거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좀 불평등으로 하여튼 불균형이 됐다는 거죠. 그걸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여하튼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에서 시군구세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보통세다. 보통세. 목적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살림, 시군구의 살림을 위해서 걷는 세금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니까 보유를 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야 돼요? 중요하게 되면 과세 기준일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세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3페이지에 나와 있죠. 과세 기준일 납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종가세, 정률세, 대물세, 물세, 인세 이중적 성격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응익과세, 응능과세. 그 다음에 보통징수다. 보통징수는 우리가 고지 납부한다. 과세권자가 시군구가 고지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다. 따라서 가산세의 개념은 없죠.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니까 가산세의 개념은 없고 오로지 뭐 가산금의 개념만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 415페이지 보시면은 조세 총론 파트에서 한번 다뤘죠. 415페이지. 거기 가산금에 보니까 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 중요하죠. 그죠? 요게 이제 출제자는 어떻게 내느냐? 왼쪽 456페이지, 왼쪽 날개 박스 보니까
사례상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사례상 이런 어떤 사례를 줬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갑이냐 을이냐 아니면 공동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냐, 사례를 통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자, 원칙에다 파란 펜 밑줄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원칙보다는 예외적인 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예외에다 빨간 펜. 자, 보니까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해당 사유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이죠. 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그렇죠? 자, 검정펜 밑줄 하실까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이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주의 과세, 실질주의 과세가 원칙이다. 세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과세 기준일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재산세에서는. 왜냐하면 앞에 총론 파트에서는 우리가 납세 의무 3단계에서 이제 성립 시기에서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바로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이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416페이지. 역시 나와 있죠?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재산세에 보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나와 있죠. 자, 고 현재 재산, 그러니까 과세 대상 재산이 되겠죠.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공유 재산은 어떻게 한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가 되는 거죠.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나요? 있죠. 왜? 우리는 부동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모두 다 이혼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당해의 주택,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당해의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이다. 그럼 부속 토지도 뭐예요? 주택분 재산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분, 처음에 뭉뚱그레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안분해서 쪼갠다 이거죠. 그 다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요거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낸다. 자, 수탁자에다 검정펜 밑줄 쫙, 검정펜. 자, 그래서 수탁자가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자는 누구 되죠? 등기부에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부동산 등기법 할 때 우리가 신탁 등기했잖아요. 신탁 등기는 뭐하고 동시에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갑에서 을로, 위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동시에 신탁 등기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 신탁.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잖아요. 을이 누굽니까? 을이? 을이 누구예요? 그렇죠. 수탁자죠. 걔가 뭐예요? 납세 의무가 있다. 등기부상 법적으로 딱 보니까 걔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위탁자가 내는 거였어요. 위탁자. 근데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왜? 과세권자 편하려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수탁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자가 세금을 잘 안 내. 안 내요. 그럼 뭐예요? 안 내면 압류해가지고, 그죠? 공매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로 돼 있어요? 수탁자 을로 돼 있는 거야. 이게 불편한 거야. 안 되죠. 이게 소송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뭐예요? 지방세법에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편을 너 안 내? 좋아. 그럼 얘한테 거둘게. 불만 없지? 오케이. 국회 통과됐으면 불만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탁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 위탁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꼭 나오지 않을까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예외적으로 이제 나머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 보니까 공부상, 사실상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 그러면 이 과세권자, 시군구청에서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한테 부과를 하겠죠. 사실은 소유자가 누군데? 을인데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값 너가 내라 이거죠. 우리 뭐 꼭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신고 관련해서 464페이지 보시면은 464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신고 의무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과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잖아요. 공무상 소유자 이렇게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 그럼 모를 거 아니에요. 등기부 봐야 하는데 등기 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여전히 갑으로 돼 있어. 등기 아직 안 넘어가도 잔금 치렀다면 의리 잔금 치렀다면 갑도 세금 때려맞기 싫으면 신고해라. 그럼 뭐해? 그때는 이제 을한테 사실상 소유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통보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을한테 부과를 하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너가 그래도 우리는 너한테 부과하겠다. 왜? 거기는 걷어야 되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네가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이내 신고해라 이겁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럴 만한 내용이죠. 다 이해가 가죠. 우리 입장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이 세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그 다음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이 이제 또 문제가 된다. 종중재산. 이런 것은 종중 소유 의무를 승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죠. 종중재산이죠. 풍산 홍씨에 이렇게 무슨 파가 있어. 대파인가 소파인가. 그 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저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이름으로 돼 있어. 종중재산인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도 안 돼 있네. 종중이 아닌가 봐. 반개인가 봐. 반개. 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금 거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종중이잖아요. 종중. 문중이란 말이야. 근데 신고를 안 해요. 그런데 과세권자 시군구청에서는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 돼 있어요? 홍평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너 내라 이거죠. 근데 제가 신고했어요. 제가 소유가 아니고요. 저 여기 풍산홍씨 요파 대파 여기거든요. 여기다 부가 이렇게 하면은 뭐야?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소유자 종중한테 부과를 하겠다 이겁니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런다는 거죠. 전제가. 그 다음 매수계약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연부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가 소유의 건물인데 이게 이제 별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놔두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야 이렇게. 근데 워낙 이게 건물이 크잖아요. 뭐 시청 건물. 그거 사. 이거 한 번에 이거 치를 수 있나요? 몇 년 단위 끊어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사용권을 무상으로 공짜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 없이 사용한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은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법적인 소유자는 시청 거죠, 시청. 그런데 뭐예요? 너 공짜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계약자, 너가 내라 이럽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우리가 응익과세라고 그러죠. 응익과세. 그래서 그런 사유권이 응익의 개념 아니냐. 우리가 네가 내라.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낸다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무상이 중요해요. 유상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내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딱 부과하려고 봤더니 이러면 가박우라고 소송이 붙었네. 네 거네 내 거네 난리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 모르겠다. 우리 걷긴 걷어야 되겠다. 그럼 뭐라? 사용자가 내라. 사용자. 누가 지금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있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갑에서 을, 병, 정 새끼가 줄줄이 있어요. 붙어 있고 이렇게 상속이 됐어. 상속등기 하면은 알 수 있잖아요. 과세권자는. 그죠? 그러면은 고노마트의 재산세 그죠? 를 부가 징수할 수 있는데 근데 상속등기가 안 돼 있어요. 망자예요. 망자. 돌아가셨어. 무덤에 가서 저기요 그 누워 계신 분은 누워 계신 거고 좀 세금 뺨 맞죠. 귀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분 중에서도 뭐예요?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지금 뭐냐면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주된 상속자. 그 한 놈한테 우리는 때리겠다. 고지서 용지 아깝다 이거죠. 우리 불편해. 우리 편하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 주된 상속자구나. 그래서 상속인 각자가 아니다. 그죠? 상속인 또 공동도 아니다. 주된. 너 한 놈만 물고 늘어지겠다 이거죠. 옛날에 영화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놈만 이렇게 과세권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2인 이상 시에 주된 상속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지분이 제일 높은 놈.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지분이 높은 자가 보통 배우자가 높은데 배우자도 안 계실 경우가 있겠죠. 그죠? 새끼들만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연장자. 나이 많은 놈. 그렇죠? 너 형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지분이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됐다는 거다. 만약에 상속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이행이 안 되고 안 됐지만 신고를 했어. 저기요, 얘는 을 거, 요 집은 을 거고, 요 토지는 그죠? 병 거고, 저쪽에 상가는 얘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각각 부과하겠죠. 사실상 소유자한테 원칙적으로. 자, 다음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상속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4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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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 7번 볼까요? 상속은 뭐라고 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뭐다? 주된 상속자가 아니라 뭐예요? 상속인 각자 취득했으니까. 그쵸? 각자 취득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상속 재산세도 각자 물리겠다. 그런데 뭐예요? 네가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하면은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은 주된 상속자에다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세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457페이지에 사업시행자가 내는 경우가 있네요. 쭉 보니까 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법, 뭐 정비사업인데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채비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땅이죠. 그 다음에 보류지, 어떤 공공목적으로 보유하는 땅입니다. 그렇죠? 이제 뒤에 이제 공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신도시. 그 다음에 구도시를 좀 새롭게 해요. 그러면 신도시 만들면은 도시개발사업, 구도시 만들면은 정비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도 있어야 돼요? 그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크레인 갖다가 막 밀고 이렇게 인부들도 이렇게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럼 돈이 들어가. 비용은 누가 내야 돼? 그 소유자들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뭘 땅으로 대신 낸다. 그래서 대체의 채, 비용의 비, 공사비. 그래서 그 땅, 그 채비지. 그만큼 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채비지. 근데 사실 채비지 소유자는 뭐예요? 각각의 저기일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사업시행자. 우리 불편해. 상속인 주된 상속자 하듯이 야 우리 불편해. 야 사업시행자 너가 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류지. 보류지는 뭐예요? 이렇게 보류를 해놓은 땅이죠. 여기에 뭐예요? 관공서, 동사무소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구청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땅. 사실은 요게 이제 저기 뒤에 공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법에. 그래서 609페이지 페이지 수는 안 적어져 있지만 환지 흐름도가 있죠. 보니까 위에 보류지,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는 공공시설용지, 그 다음에 채비지는 공사비용 토지, 그 충당하는 토지다. 이런 거죠.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납세 의무자를 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적어봤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갑이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인데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계약일이 5월 1일이고 중도금을 5월 15일 날 지급하고요. 잔금 지불이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5일 날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누구겠느냐. 자, 원칙적으로 뭐다? 원칙적으로 우리 사실상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잔금 냈으니까 당연히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민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죠. 왜? 등기가 넘어야 되니까 187조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민법 186조에 의해서 그건 민법 내기고, 그러니까 세법이 민법에 대해서 하는 특별법적 성격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인 을이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죠.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과세권자 시군구청은 몰라. 얘가 신고를 했어. 갑은 신고를 네가 맞모죠. 돈 받았으면 땡인데. 을이 뭐예요? 저기요 아직 등기는 안 됐는데 을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설명했네. 갑이죠. 갑이 뭐예요? 신고를 하겠죠. 지가 물기 싫어서. 그래서 뭐예요? 저기요 아직 그 을 앞으로는 안 넘어갔지만은 얘가 잔금 다 내 거예요. 곧 등기 될 거거든요.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얘가 신고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뭐예요? 이때는 이제 사실 그렇게 하겠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했으면은.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모르면은 뭐예요? 우리 모르니까 안 걷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거기에 보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공부상 소유자다.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줄 아는가? 이걸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뭘 주의하자? 신탁재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누구다? 옛날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다. 요거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과세 대상이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과세 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해야 되는데, 그죠? 별이 이사가 되셨나? 별이 하나만 쳐졌네요. 그래서 과세 대상의 형광펜 밑으로 하시죠? 자, 여기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안 나오면은 재산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이게 나오면은 재산세 문제다. 그럽니다. 이게 안 나오면 재산세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뭐냐? 출제자 의도는 460페이지 돼 있어요. 460페이지 그 표 위에 출제자 의도 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이 토지를 구별할 줄 아는가. 앞에 우리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는 맨 처음에 한 거 있죠. 그렇죠? 분리냐 합산이냐. 분리면은 저율이냐 고율이냐. 저율이는 0.07%냐 0.2%냐. 그렇죠? 그 다음에 합산이면은 별도 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 이렇게 어떤 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각각.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가.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돼요. 반드시.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457페이지에.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보니까 부동산이 있고 또 준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부동산 외에는 선박, 항공기가 있다. 이미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아니에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이런 것들을 아니에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이 과세 대상이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죠? 그건 뭐였죠? 취득세. 동네가 달라요. 취득세. 426페이지.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보니까 차량, 기계장비, 임목이 있었네요. 이렇게 세목을 비교해야 된다. 비교.
최근에 그런 문제, 융합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선박하고 항공기 있잖아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이 경우에는 말이죠. 뭐 차량, 기계 장비, 임무금 말할 것도 없고 선박, 항공기도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있다. 그게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마지막 우리 세목 485페이지. 485페이지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세이 나와 있죠. 거기에는 뭐예요? 다 빠졌네요. 그죠? 선박, 항공기도 아니다. 차량, 기계 장비, 임무금 말할 것도 없고 선박, 항공기도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세량,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특히 이제 중부동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해 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토지다, 토지. 토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드렸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60페이지에다가 세율까지 다 과표하고 세율까지 한꺼번에 돼 있어서 뒤로 뺐어요. 자, 그래서 거기 토지분 재산세 형광펜으로 밑줄 짜가셨죠? 이미 우리는 다 봤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죠. 자, 거기 분리과세, 합산과세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저율, 고율, 별도 종합에다 파란 펜 밑줄 하시겠습니다. 자, 분리과세 저율 보니까 일정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목장 용지도 사실 농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예요. 목장 용지도 못하고 농지다. 근데 왜 이렇게 쪼개놨을까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면적 제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이 농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답 과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그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런데 목장 용지는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그 이내여야지만이 이렇게 저율로 때리겠다. 나머지를 초과한 것들은 다 뭐예요? 종합사 세게 물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461페이지가 분리과세 빨간 펜 밑줄 하시고 검정펜은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 각각 검정펜을 밑줄 하시겠습니다. 자, 농지하고 목장 용지 보니까 그죠? 농지는 기준 면적이 없잖아요. 근데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사짓는 전답 과수원, 논에 딱 보면 알잖아요. 다 못 심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장 같은 경우는 말이죠. 목장이 한 도를 이렇게 근데 누가 소유를 했어. 근데 소를 한 마리 키워요. 목장인가요? 목장이죠. 그러면은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도 목장 다 와야죠. 뭐라고요? 목장도 목장다운 목장에 대해서 저율로 0.07%를 때리겠다 이거죠. 이렇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필요한 면적이 법적으로 과세권자가 봤을 때 필요한 면적이 있겠죠. 그거 이내만 요거다. 나머지는 종합산 때리겠다. 너무 많은 토지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정 농지하고 목장 용지를 구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농지도 말이죠. 일정 농지예요. 그러니까 다워야 한다. 우리 사람 다워야 사람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농지도 농지 다워야 되고 목장도 목장 다워야 되고 임야 다워야지만이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저율의 0.07%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장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농지가 뭐냐, 농지부터 보죠. 461페이지. 농지 검정펜 하시죠? 그거 동그라미 합시다. 동그라미 하시고, 소유자라고 적어봅시다. 소유자. 그래서 이 소유자가 원칙적으로는 말이죠.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유자든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농지답게 소유를 해야 되겠죠. 농지답게 소유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냐? 개인, 그죠? 그래서 거기에 0번 해가지고 소유자 써놓읍시다. 이렇게 1번 위에다가 소유자.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진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소유로울 수 있잖아요. 농사 다 하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법인은 특정 법인에 한해서만, 특정 법인에 한해서만 저율로 때리겠다. 그래서 특정 법인이 뭐냐? 우리 법에 보니까 농지법상 농업법인, 특정 법인이 농지법상 농업법인. 진짜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농지다운 농지인가요? 그렇죠. 농지답냐? 그렇지 않냐 이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가 소유죠. 농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농어촌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지다운 농지겠죠. 오, 그렇겠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인. 이 양반들이 설령 투기를 하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 농지답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매립 간척한 법인. 요게 좀 독특해요. 매립 간척한 법인은 영리법인 이거 안 따지고 일반 기업이 말이죠. 매립 간척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저율에 뭐라고 했다? 분리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사는 지어야죠. 벼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쁘잖아요.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한반도 면적을 넓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장려하는 거죠. 저 기업 좀 돈 있을 말이죠. 아니면 정주영 선생님처럼, 고 정주영 회장님처럼 좀 머리가 있는 분은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좀 토지 좀 늘어나게. 그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리법인이더라도 없는 땅 만든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보니까 전답 과수원이죠. 당연히 농작물이 재배돼야 되겠고요. 면적 제한은 없다. 면적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그죠? 표, 어차피 다 심어질 거니까. 목적은 당연히 영농이다. 자기형 대리경자 불문하다. 그래서 표 심어져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종중 소유 농지는 1990년 5월 30일 이전의 농지만 분리가세한다. 이유는 뭐예요? 종합산이다. 그 다음에 종합산 농지에 보니까 대립되는 영리법인, 그죠? 그러나 영리법인이더라도 매립 간척한 법인은 뭐예요? 매립 간척을 했다. 그럼 뭐예요? 전례 분리가세다는 겁니다. 그냥 매립 간척이 아니라 그냥 소유하면 종합산. 아니면 다 종합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다. 이거 농지답습니까? 강남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음마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논이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벼가 자라요. 이거 농지답습니까? 우리 그거 갈 때, 야, 벼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야, 저 논을 내가 가졌으면 저거 황금 대빵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거 똑같네요? 이심전심? 그쵸? 우리 아버지는 왜 거기다 땅을 안 사셨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시면 되죠. 오케이. 자, 농지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종합산 때리는 거죠. 다 그러니까 뭐야? 농지다우면은 어떻게 한다? 저희 분리가세다. 조건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농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도시지역 내라도 농지다운 농지가 있나요? 도시지역 내라도 농지다운 농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지역 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말고 뭐가 있어요? 녹지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공법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이게. 어디를 보시냐면은 용도지역이 자, 여러분 56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67페이지. 자, 국토법에
이제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타 미지정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지역에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오죠. 미세분지역. 이 녹지지역이라는 게 있죠. 도시인데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도시인데 뭐예요? 시골 같은 데. 서울에 진짜 있다니까요. 거기 뭐 우물 길러 먹고요. 서울인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일을 완전히 많이 재배하고 그런 데 있습니다. TV에서 제가 봤어요. 실제적으로. 성북인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을 이렇게 등산, 북한산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진짜로 농사 지으시더라고. 응? 물론 소는 아니겠지만 소도 있어. 여하튼 그렇더라고요.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그런 지역이 있구나. 거기가 뭐예요? 그렇죠.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녹지 지역이야. 거기에 있는 분들 정말 순박하고 시골 분들 같아요, 진짜. 지역은 도시 지역인데 정말 시골 분들 같아. 응? 마음이 선하셔. 응? 인심도 후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농지는 농지 담나요? 그렇죠. 농지 담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라도 녹지 지역, 그렇죠? 도시지역 내라도 거기가 녹지 지역.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같으면 도시 같아요? 시골 같아요? 당연히 시골 같죠. 개발 못하게 해놨으니까 도시로 개발하는 거 못하게 제한해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농지는 비록 도시지역 내에 있지만 농지답습니까? 그렇죠. 농지답죠. 농지다우면은 조율에 분리가세.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 보니까 목장용지는 소유자가 거기다 0번 해서 써놓읍시다. 개인 또는 법인. 법인 안 따져요. 하여튼 법인도 목장용지 가지면 조율 분리가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써놓읍시다. 여기는 뭐예요?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죠. 일부 국한된 극히 일부의 법인만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용지는 뭐예요? 그냥 법인도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면적 요게 들어가 있죠. 위에는 농지는 기준면적이 없죠. 이유는 설명드렸죠? 5만 평, 10만 평이야. 몇 헥타르야? 그런데 손 한 마리. 안 되죠. 그래서 보니까 가축 종별로 기준면적 곱하기 사익도수를 해요. 그래서 면적 제한이 있다. 역시 목장용지 기준면적 이내라도 말이죠.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목장용지. 강남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목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로 보여요? 이야, 전원 멋지네 이렇게 아니라 와우, 탭다 비싸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 목장답지가 않은 거야, 걔는. 당연히 그렇지만 역시 거기라 할지라도 목장이 도시지역 내라 할지라도 녹지적 개발 제한 구역이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이건 뭐예요? 목장답죠, 그죠? 목장답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도시지역인데 녹지지역에 목장 있는 데가 있나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냐면은 그래도 목장을 맨날 젖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올 이름도 목장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지? 남한산성 가는데 잠실에서 빠진 데 있죠. 도시지역이거든요. 근데 목장이 있다니까 진짜로. 가보세요. 목장 다워요? 목장 답죠. 녹지지역이니까. 오케이.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보니까 임야는 일정 임야네요. 일정 임야만, 그러니까 산림보호 육성이나 공입사업 목적의 임야만 저율의 분리가세를 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산세 이제 비과세 임야가 있죠. 이거는 이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위쪽은. 근데 저율로 0.07% 저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아예 비과세 되는 데가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통제구역의 임야, 백두대간 지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 보존 지구 안의 임야, 산림보호구역, 최종림 시험, 정말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대한민국 에브리바디를 위해서. 대부분 땅이 이 지역은 다 뭐예요? 국유죠, 국유. 그러니까 국유니까 비과세 이런 개념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은 여러분 자연공원법상 디귿번에 위에 임야에서
디귿번에 자연환경지구 안에 임야 자연공원법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자연공원법의 비과세에 보니까 두 번째 줄이 공원자연보전지구 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똑같은 자연공원법상 임야긴 한데 자연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저율의 분리과세. 공원자연보전지구 안에 임야는 아예 비과세. 아예 비과세. 왜 그러겠어요? 위쪽은 개인사유, 이쪽은 국유. 그렇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원자연보전지구 대표적인 게 뭐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데들은 말하겠죠. 그 다음 공장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오른쪽 다시 가셔서 저율의 공장용지, 주택산업용 공급토지, 공급 목적의 토지,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 이건 다 2차 산업용지하고 그 다음에 정책 목적상 일부 토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저율이다. 자, 공장용지도 보니까 뭐 해야 돼? 공장용지 다 와야지 저율의 0.2%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공장용지 검정펜 하시고요. 461페이지 맨 밑에 0.2% 분리인데 기준 면적 이내여야 된다. 그것도 뭐예요? 읍면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에 공장 용지해야 된다. 다른 지역은 뭐예요? 다 종합합산 때리겠다 이거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기준 면적 이내라도 별도 합산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안 중에 주거상업 녹지 지역 안에의 공장 용지는 뭐예요? 이게 공장 같나요? 비싸 보여? 이런 생각. 비싼 땅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별도 합산. 그러나 산업의 어떤 기여 때문에 이제 별도 합산으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면적 초과면은, 여하튼 초과면은 뭐예요? 다 종합합산입니다. 이건 다 비사업용 토지잖아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종합합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460번 이제 합산과세 볼까요? 합산과세 보니까 고율 안 했네요. 고율은 골프장, 고급 어장용 토지라고 했죠. 사치성 소지라는 거예요. 별장은 아니죠. 별장은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죠. 그 다음에 합산은 별도 종합인데, 별도 보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그죠? 즉 기준 면적은 어떻게 하냐?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다 뭐예요? 사업용 토지죠. 영업용 토지죠. 사업용 토지.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종합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제외한 토지 다 뭐예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비사업용 토지는 다 종합합산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죠, 사실은. 아닌 것들은 다 이쪽으로 모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합산과세에서 별도 합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기준 면적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면적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다. 요거는 그러면 기준 면적 초과면은 종합합산, 이내면은, 근데 이내를 어떻게 기준으로 하냐? 요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462페이지 첫 번째 표 나와 있죠. 별도 합산 과세당 토지상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나와 있습니다. 자, 검정펜. 별도 합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그래서 국토법하고 연계되죠. 국토법. 537페이지 다시 한번 보죠. 537페이지 용도 지역 나와 있고, 그걸 이제 표로 나타낸 게 저기 뒤에 용적률 요 파트에서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한번 봤었죠? 거기에 이제 디테일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규정은 그쪽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도시지역을 쪼개보면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미계획지역, 그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 그래서 배율이 5, 3, 4, 7, 4, 7. 5, 3, 4, 7, 4, 7. 근데 왼쪽이 기억이 안 나죠? 이거 어떻게 외울 거냐, 이거.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시험에도 나오고. 잘.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올려주세요. 함께 합격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5, 3, 4, 7, 4, 7입니다. 7, 4, 7 비행기인가? 여튼. 자, 전용 주거지역은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죠. 녹지지역. 뭔가 권장해야 되죠. 많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미계획지역은 좀 낮게. 준주거, 상업지역은 더 낮게. 전용 주거 중에 사는 데니까 어쩔 수 있는데 좀 높게. 근데 도시지역 외지역은 7배. 그죠? 녹지지역처럼. 도시지역 외지역은 녹지지역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과세권자가. 그래서 5, 3, 4, 7, 4, 7.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의미가 와 닿아야 되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그죠? 예컨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예를. 자,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뒤에 이제 기출 문제도 있지만 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여기가 이제 대지가 있고 상가가 하나 있어요. 상가가. 자, 그런데 상가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상가의 바닥 면적, 건축물 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땅의 면적은 예컨대 100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예컨대 뭘 들어볼까요? 상업지역에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상업지역. 이게 이제 상업지역에 있어요.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죠? 어떻게 한다고? 상업지역은 바닥 면적 곱하기 뭐라고요? 곱하기 3, 3배를 해준다고 그랬죠. 3배. 그러면은 바닥 면적이 보니까 곱하기 3 하면은 300이 나오죠. 그쵸? 300. 그러면은 요 300이 뭐예요? 기준 면적이네죠. 기준 면적. 그죠?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상가는 별도라고 했잖아요. 건물 따로, 토지는 또. 자, 토지분 재산세인데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는 요거에 대해 요거는 별도 합산이죠. 별도 합산이 기준 면적에다 바닥 면적에다 곱하기 3의 연계겠죠. 그러니까 3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요거에 300 요거 중에서 3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죠. 그러니까 1000에서 300을 빼면은 계산이 잘 안 되죠. 700제곱미터는 종합 합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기본적으로 상가 건축물하고 상가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인데요. 이 토지분 재산세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뭐로? 별도하고 종합으로 합산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은 뭐다?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했고 또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5, 3, 4, 7, 4, 7. 근데 왼쪽 게 기억이 안 나죠? 그 이제 방법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니까 세율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즉 0.2에서 0.4%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나머지는 다 뭘로 때리면 된다? 461페이지. 그렇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때립니다. 그래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3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461페이지 밑에 보니까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예가 나와 있죠. 종합합산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시험에서는 뭐냐면은 다음 중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주로 이제 이걸 물어본다. 이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너무 많죠. 즉 뭐예요? 사실 명확히 말하면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고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다 everybody, everything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험에서 앞에 막 길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몰라도 이게 종합산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그래서 461페이지 수험적 관점에서 써놨어요. 과세대상의 종합산 과세대상 예를.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무슨 막 하다가 초과분. 그럼 다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보험 상품인 것처럼 다 뭐다? 종합산. 왜? 기준 면적 이내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다음 영리법인 소유농지,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왔고요. 영리법인 소유농지는 종합합산이죠. 농지는 뭐 해야 돼요? 개인이나 특정 법인이 된다. 특정 법인은 영리법인이 빠지는 거죠. 그러나 또 주의할 게 영리법인인데 매립한 척 지어버렸네. 그거는 뭐예요? 공로를 인정해서 그죠? 저율의 분리과세다. 다음 페이지 나대지. 이게 부동산학 개론에서 여러분 배웠죠? 건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야? 합산해서 무겁게 때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 건물가액이 토지가액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 나대지 개념을 보는 것이죠. 건물이지만 건물 같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잡종지,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그 다음에 위반, 법규를 위반한 그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다 뭐예요? 종합산에서 무겁게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세율이 나와 있고 세부담 큰 순서 있죠? 그 표 462페이지에 마지막 세 번째 표 밑에 세부담 큰 순서 있죠? 세부담 순서에다 검정펜. 4% 분리과세한 거 종합산, 별도합산, 0.2 분리, 0.07 분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항목에 예를 해서 그 순서대로 나열된 거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당구 표시를 합시다. 밑에다가 뭐라고 해놓으시냐면은 누진세율 적용 과세 대상. 누진세율,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적용 과세 대상이 뭐냐? 과세된 여부이냐 아니냐?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누진세율이 있죠?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누진세율이었죠. 그래서 별도합산, 종합합산인 과세 대상 토지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역시 주택의 경우에 그렇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당구 표시 보니까 신탁법이라는 신탁재산, 그렇죠? 요게 올해 신설이 됐죠. 그래서 신탁재산에다가 파란펜 밑줄자. 속하는 종합상과세 토지 및 별도합상과세 토지의 합산 방법에다가 검정펜. 그래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수탁자 앞에 수탁자 말하면 합산하지 아니한다. 검정펜 밑줄자.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한다. 합산하여야 한다. 검정펜. 앞에 위탁자별 나오면 뭐예요? 합산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서로 뒤바꿔서 틀린 부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 올해 신설이 된 조문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대상 457페이지 토지 봤고요. 이제 건축물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상가, 공장 등의 이런 것들 있죠. 부속 토지는 제외다. 부속 토지는 뭐다?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 다음에 이제 457페이지 이제 세 번째 부동산 주택이 있죠. 주택법상 주택이다. 주택법상 주택이다. 그래서 우리 725페이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부속 토지는 포함하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는 경계가 없거나 경계가 불명확해요. 그러면은 주택 바닥 면적의 몇 배? 자, 검정펜 10배, 10배를 부속 토지로 본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10배가 어디에도 나왔냐면 우리 취득세 431페이지. 431페이지. 그죠? 431페이지 5항 431페이지 그 5라고 동그라미 되어 있죠? 쭉 보시면은 10배 검정펜 밑줄 되어 있죠? 그 개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거는 실질 과세용 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서 우리 한동 건물하고 한구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다 적어놨는데요.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한동 건물 대 한구 건물 나와 있죠. 그림에 거기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한동 건물은 뭐냐면 이제 타워 팰리스 같은 주상 복합 빌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구 건물은 겸용주택이 있죠. 조금만 있는데 아래에 상가로 쓰고 위에 주택을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겸용주택이 되겠어요. 한구 건물은.
자, 그러면은 주택인데 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보니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 아파트인 거. 그것만 이제 그것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거기 주거용 부분만에다 검정펜 밑줄 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용 주택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자,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뭐예요? 전부 주택으로 보겠다. 전부에다 검정펜. 그러나 50% 미만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속 토지는 어떻게 되냐? 그죠? 비율로 쪼개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분만 되는 경우는 뭐예요? 이제 나머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 나머지 이제 대지 면적을 갖다가 뭐예요? 쪼개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총 연면적분의 주택의 연면적 하면은 그 할당된 거에 대해서 그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지. 겸용주택이 전부 주택인 경우는 뭐예요? 전부 다 주택 토지도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전부 주택이니까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죠. 그럼 50% 미만이면 또 다시 부속토지 요 안문 계산한 걸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받고 그 다음에 선박, 모든 선박, 항공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죠?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과세 대상에서 특히 뭐예요? 토지분 재산세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